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삶에 가까이 있는 것들이 가장 아름답다. 당신은 시를 쓰세요. 나는 고양이 밥을 줄 테니 입니다. 지은이는 박지웅, 발행은 마음의 숲입니다. 이 책은 무료 도서 협찬을 받았는데요. 영상을 보시고 간단한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시는 10분께 무료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참여 기간은 11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참가 자격은 책 읽기 좋은 날 구독자이면서 현재까지 댓글 3회 이상 남기신 분. 당첨자 발표는 12월 1일 커뮤니티 공지와 댓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박지웅 시인의 산문집인데요. 당신은 시를 쓰세요. 나는 고양이 밥을 줄 테니 는 고양이도 시에 대한 책도 아니며 우리 삶의 바닥과 곁을 이루고 있는 수많은 당신과 나에 대한 이야기, 당신과 내 곁을 지키고 있는 평범하고 아름다운 것들과 그 특별한 가치에 대한 이야기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방향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출발점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멀어졌던 본질에 다시 가까워지자 과거는 한 사람을 이루는 조각들이고 따라서 과거의 반추는 본질의 회복과 다름이 아닙니다. 인간은 저마다 다르게 생겼지만 비슷한 시대를 살며 비슷한 경험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저자의 경험이 곧 우리의 추억으로 연결될 수 있을 텐데요. 결국 이 책은 우리의 삶과 꿈을 지탱하고 있는 격과 바닥을 찾아 떠나는 이야기로서 작가에게는 그 곁이 시와 고향이었던 것입니다. 일상의 굴레에 갇혀 무기력한 삶이 반복되고 도무지 기댈 곳이 없다고 생각될 때 당신의 마음과 주변을 잘 살펴보세요. 골목 한 구석에 웅크렸던 작은 고양이가 다가와 온기를 안겨줄지도 모릅니다. 담벼락에 적힌 낙서처럼 나도 모르게 쓰여있는 시가 당신의 마음을 다독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그대에게 가는 클래식한 3가지 방법. 책상머리에 앉아 넘어가지 않는 책장을 붙잡고 있다가 밖으로 나갔다. 마침 우체국에 가야 할 일도 있던 차였다. 길을 걷는데 우체국 앞 빨간 우체통과 공중전화 부스, 그 옆에 누군가 타고 온 노란 자전거가 있다. 그대에게 가는 클래식한 3가지 방법이다. 느닷없이 한 문장이 떠올랐다. 산책이 산책이다. 되낼수록 입에 차 감겼다. 세상이야말로 생생한 책이니 산책이란 온몸으로 하는 독서가 아닌가. 세상에 나쁜 길, 좋은 길이 따로 있겠냐마는 이왕 하는 산책이라면 사람들이 흥청망청 시간을 소비하는 장소보다 땅과 하늘이 드넓게 펼쳐진 장소가 좋을 듯하다. 자연보다 좋은 양서는 없겠지만
도시인들에게 온몸으로 하는 독서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나마 가까운 천변이나 공원이 있으면 모를까. 그마저도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걷는 것만이 산책이 아니다. 몸 산책이 어렵다면 마음 산책을 하면 된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 밤하늘에서 별 하나를 찾아보는 것, 아침 향나무 사이를 오가는 새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봄날 넓어진 나뭇잎을 가만히 매만져 보는 것, 울퉁불퉁하게 흘러가는 구름을 오래 들여다보는 것, 그리운 이름을 가만히 불러보는 것, 모두가 마음 산책이다. 또 사랑한다는 말이 들어있는 한 통의 편지를 쓰는 일은 얼마나 아름다운 산책인가. 그것들이 모여 무성한 마음의 숲을 이룬다면 우리는 그 숲길에서 넉넉해질 수 있으리라. 내가 붙인 그리움은 며칠 후에나 그대에게 가 안길까. 20살쯤에 쓴 편지라는 짧은 시다. 슬프거나 기쁠 때, 안부가 궁금할 때 편지를 쓰던 시절, 나는 내 마음속을 걸으며 발견한 이야기들을 상대에게 전했다. 손으로 쓴 편지를 통해서. 사랑이 그만 날개짓을 쳐부려 할 때 둘러본 내 마음은 절절했고 그 상실감을 종이 위에 꾹꾹 눌러가며 적지 않았던가. 지난날 나는 애인의 집 앞을 서성였고 창 아래에서 그 이름을 소리낮춰 불렀다. 말과 글이 육체 없이 유령처럼 공중을 날아다니는 지금에야 그땐 참 낭만적이었지 하겠지만 그 시절에는 그냥 일상이었다. 육필과 육성의 전성시대. 돌아보면 내 말과 손끝에서 마음이 멀지 않던 날들이었다. 대문 편지함이 포털사이트 메일함으로 바뀌는 동안 나는 빨라졌고 더 많은 일과 사람을 만났다. 관계망은 넓어졌지만 느슨해졌다. 내가 건넨 말과 마음은 얼마나 푸석했겠는가. 알갱이 없는 말들이 악성 바이러스처럼 내 삶에 퍼지는 동안 나는 감지하지 못했다. 피로를 넘어 과로사에까지 이르는 도시인의 삶도 어쩌면 상처뿐인 영화가 아닐는지. 얼마 전 지하철을 기다리다 발 아래 노란 선을 보고 한 발 뒤로 물러난 적이 있다. 치명적인 틈이었다. 길과 길이 아닌 것 사이에 끼는 상상은 끔찍했다. 출구와 입구 사이에 있는 깊은 균열. 크레바스에 빠지곤 하는 우리는 대체 어떤 삶을 꿈꾸는 것일까? 발밑에 생긴 이 균열들은 언제, 어떻게, 누구에 의해 왜 생겨난 것일까? 그 깊은 틈이 꿈과 현실의 괴리에서 태어난 괴물이라면 또 어떤 방식으로 우리 안에서 자라고 활동하고 있을까? 지금 우리는 답장도 답도 없는 세계를 자초해 살아가고 있다. 답장을 받으려면 먼저 이 세계의 안부를 물어봐야 한다. 괜찮으냐고, 어디가 편찮으시냐고 물어야 한다. 결국 자기 파괴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을 돌이키는 방법은 우리 스스로
좋은 산책을 하는 것이다. 내 삶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된다.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 플라스틱과 비닐 사용을 줄이는 것, 육류 소비를 줄이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산책이다. 이웃에게 웃는 얼굴로 인사를 건네고 고향집에 안부 전화를 넣어도 좋겠다. 동전을 들고 공중전화 부스로 가야겠다. 부디 오늘 밤에 어머니와 나의 하늘에 별이 빛나기를. 그리움도 등대가 필요해. 쥐약 주세요. 집에 쥐가 바카스도 하나요? 20대 중반의 나는 약국에서 밝은 얼굴로 쥐약을 사고 있었다. 약사는 나를 잠깐 보더니 뒤로 돌아가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내어 내 앞에 내려놓았다. 쥐덫이었다. 쥐가 밟으면 꼼짝할 수 없는 끈끈이가 발라진, 그것을 손에 쥐고 약국을 돌아서 나와 뒷골목에 패대기 쳤다. 삶의 의욕이 넘친다는 듯이, 힘을 내어 뭔가를 도모하겠다는 듯이 상큼하게 바카스까지 주문했건만 눈치 빠른 약사 같으니. 약국에 가서도 내 어린 영혼의 고통을 멈출 수 없던 시절이었다. 난생 처음 만난 그리움의 늪을 스스로 벗어날 만한 힘도 없을 때였다. 기다림이 영원해져 버린 나날들,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것이 있으니 기다림을 슬기롭게 대처할 방법도 없었다. 눈을 감았다가 뜨고 물에 찬밥을 말아먹는 것이 내 하루의 전부였다. 어쨌든 초승달이 오늘도 뜨고 그 다음 날도 같은 초승달이 떴다. 시간이 흐르지 않는 세계에 갇혀 막막하고 아득할 뿐이었다. 시는 기다림이라는 감옥에 시간을 넣어주지 않았다. 마음은 육체의 일부요, 보이지 않는 장기다. 전신 마취는 장기를 포함한 모든 근육을 정지시킨다고 한다. 이후 마취에서 깨어난 장기와 근육은 자기 역할을 처음부터 천천히 배워간다고 한다. 그쯤 내 마음이 있고 그랬다. 슬픔, 자체, 좌절, 희망을 비롯한 마음의 모든 감정과 기능이 멈춰버렸다. 마음이 전신마취 상태에서 깨어날 때까지 내 방에서 안개처럼 지냈다. 그리고 썼다. 그대 떠난 것을 알고 미친 듯이 가슴속의 방들을 열어 보았네. 공포에 질린 얼굴로 내 안에 방들을 뛰어다녔네. 이 모든 폐허를 홀로 가로질러 간 그대는 그대 가슴 속에 있는 방들을 다 열어 보았는가? 마음에도 뼈가 있어 그렇게 뼈저리던 젊은 시절은 흐르고 흘렀다. 어떻게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는지 알 길이 없다. 내가 무릎 꿇고 기다리던 것들의 행방도 알 수 없다. 어느 해변에 앉아 있는데 내 그림자가 쓱 일어나더니 가버린다. 저놈이 주인을 버리고 어디를 저리 가는가?
그림자는 밀물과 썰물을 지나 저녁을 한동안 걷더니 바닷가 공원으로 들어간다. 혼자가 아니다. 어디선가 모여든 그림자들과 무대에 오른다. 그리움이 가끔 일어나 내 바깥으로 나갈 때가 있다. 그럴 때에는 그냥 그대로 지켜본다. 그리운 것들끼리 한바탕 놀도록 내버려 두는 거다. 이제는 사랑하는 것을 가지려 하기보단 그것이 어디서든 빛나기를 바랄 뿐이다.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별이 되면 좋겠다. 그리움들이 떠나온 집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러고도 이 지상에 아직 머무르는 그리움이 있다면 이제는 내가 그리고 당신이 그리움을 위한 등대가 되어주어야 한다. 내가 사는 행성은 지구가 아니라 지금. 봄날에 골목을 걷는 즐거움은 대부분 목련꽃잎에서 비롯된다. 담벼락에서 골목으로 넘어온 꽃잎은 봄 햇살에 몸을 드러낸다. 초등학생 때 옥상에 올라갔다가 우연히 본 옆집 누나의 어깨선을 닮은 꽃. 시선이 꽃잎 외곽을 따라가면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하늘로 곤두박질 치는 것이다. 쓰던 시를 내려놓고 골목마다 돌아다니며 흰 목련꽃잎을 주우러 다닌다. 길바닥에 떨어진 꽃은 금세 녹이 쓴다. 두보는 탄식했다. 꽃잎 한 장이 지면 봄빛이 줄어든다고. 얼마 전 연구팀에서 허블 망원경으로 132억 년 전에 만들어진 은하를 발견했다. A2744YD4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 은하는 지금까지 인류가 발견한 가장 오래된 은하보다 1억 년 앞서 생성되어 초기 우주의 별들을 활발하게 생산했을 것이다. 인류는 우주의 시원을 별에서 찾기 위해 눈의 기능을 확장해왔다. 먼 곳에 있는 별들을 눈앞에 가져오기 위해 애썼다. 더 멀리, 더 선명하게를 외치며 우주로 눈을 돌리는 동안 정작 우리는 우리 내면에 있는 우주를 살피는 일에 소홀하지는 않았는가? 거울에 비친 당신에게 물어보라. 지금도 당신의 눈에 보이는 당신의 모습이 별처럼 빛나고 있는가? 거울 속의 눈이 괭하고 늘 부어 있다면 당신은 당신의 아름다운 우주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것이다. 내팽개친 것이다. 먹고 사는 일에 지쳤거니와 짓밟히지 않으려 몸부림쳤다. 그러면서 당신은 당신의 별을 자신도 모르게 우주 멀리 추방한 것이다. 나에게서 멀어져 간 나를 되찾아야 한다. 먼저 마음의 창에 망원경을 마련하자. 나의 별은 어디에 있는가? 설명할 수 없이 빠져든 외사랑의 창가에 떠 있는가? 달의 표면을 지나는 봄철 길잡이 별자리인 처녀자리에 스피카를 배회하고 있는가? 우리는 고성능 렌즈를 통해 시간을 건너고 건너 육신이 다다를 수 없는 먼 곳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먼 곳의 별들은 모두 과거의 빛이다. 그 시공간에 모여 있는 것은 우리가 무심코 흘려버린 지금 이 순간들의 잔해이다. 과거를 자주 돌아보는 사람은 지금을 낭비하는 안타까운 특징을 띈다. 과거를 멀리서 보며 감탄하는 것은 사실 고독한 일이다. 지금을 놓치는 순간 우리 존재는 먼지의 세계로 추락하곤 한다. 우리가 사는 행성은 지구가 아니라 지금이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머리에서 꼬리까지 분명하게 인식하기를 우리 존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용의주도하게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느리고 촘촘하게 우리가 속한 지금을 살고 스스로 더 사랑했으면 한다. 한간 목련나무조차도 지금을 충실히 사랑하며 살아와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건만 우리가 못할 게 뭐 있겠는가? 늦지 않았다. 지금 당장 내 마음에 망원경을 대고 잃어버린 나의 위치를 찾자.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해 한 걸음이라도 다가가자. 닿지 못할 것 같은 절망감에 휩싸여도 괜찮다. 그렇게 다가서려고 애쓰는 상태일 때 우리의 정신과 영혼은 꿈틀거리며 빛난다. 삶의 주어를 다시금 나로 바로잡아야 한다. 봄빛이 줄고 있다. 이 선택이야말로 가장 실존적인 삶의 문제이다. 심장에서 영혼까지 꽃이 파문이다. 파문이 꽃이다. 파문이 핀 수면 아래에는 기다란 물의 가지가 있다. 그 가지 끝에 꽃 끝에 앉을 수 있는 것은 나비뿐이다. 우리는 저 시간과 공간의 경계에 걸린 기막힌 배우를 보지 못한다. 꽃집 주인이 장미 한 송이를 묶음에서 빼낼 때 일어나는 파문, 그건 꽃송이를 들고 가는 저 사람도 모른다. 제가 가져가는 꽃이 일으킬 파문에 대해서는 관심 없다. 꽃이 피는 곳이 바로 허공의 수면 위에 이는 파문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꽃이 들어간 동네에 생긴 새로운 파문을 읽지 못한다. 꽃은 파문을 일으키고 파문은 바람이 된다. 그 바람이 다시 꽃이 되어 우리 가슴 앞에 멈추거나 피어 있을 때 시간과 공간의 은근한 내통을 깨닫는 우리는 사랑을 할 자격이 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 만든 수면 위에 떠 있는 꽃이 된다. 사실 나비는 목련과 같은 문중이다. 목련은 북향화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전설이 하나 있다. 옥황상제의 딸이 북쪽 바다신을 연모하였으나 끝내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버렸다. 공주의 무덤에서 나온 나무가 바로 목련이고 그 꽃봉오리는 모두 북쪽을 향하고 있다. 흰나비는 이루지 못한 공주의 사랑을 담아 북쪽 바다로 날아간다. 수천 마리의 흰나비들이 피어 있는 나무, 그 혼백들이 목련 위에 앉아 있다가 산 사람들을 흔든다.
사람들은 나비가 어디에서 자꾸 돌아오는지 모른다. 꽃으로 만든 저 수천 수만의 환생을 보는 자들은 주로 몽상가나 시인이다. 목련 한 그루에서 1000마리 이상의 나비가 환생한다. 나비는 공중의 파문을 일으킨다. 꽃마다 돌아다니며 밑불을 지핀다. 사랑은 끝나지만 인연은 끝이 없다. 세상에 많은 이별이 수천 년을 건너가고 또 수천 년을 건너와 우리에게로 온다. 영혼들이 꿈꾸듯 나비에 숨었다가 별자리에 들렀다가 당신과 나를 꽃피우고 지게 하는 것이다. 인연이 이어지고 끊어지는 일이란 아무리 걸어잠가도 막을 수 없는 것이다. 심장에서 영혼까지 팔랑대며 나는 저 나비 날개가 일으키는 꿈이 온통 쏟아진다. 당신은 시를 쓰세요. 나는 고양이 밥을 줄 테니. 오빠야, 고양이가 불에 빠졌다. 뒤채에 살던 친척 동생의 다급한 목소리였다. 다락방 나무 계단을 밟는 듯 마는 듯 뛰어내려와 뒤채로 달려갔다. 태어난 지 한 달쯤 된 새끼 고양이였다. 연탄 부뚜막 위에서 놀다가 연탄불 속으로 굴러떨어진 것이다. 부뚜막 경사가 커서 제 힘으로 올라오지 못하고 연탄 불길을 온몸으로 견디며 날뛰던 고양이를 들어올려 다락방으로 옮겼다. 몸을 살펴보니 등과 옆구리 쪽의 털은 불에 탄 채로 피부에 엉겨붙어 있고 길게 쭉 뻗었던 탐스런 수염들은 손가락 한 마디 정도로 짧아져 꼴이 말이 아니었다. 화상 정도는 발바닥이 가장 심했다. 1980년대 중반에는 동물병원이 거의 없었으니 집에서 할 수 있는 치료라곤 바셀린을 바르고 곁을 지키는 것뿐이었다. 사나흘쯤 품에 안고 뜬 눈으로 녀석을 돌봤다. 그러자 조금씩 눈빛에 생기가 돌면서 밥을 먹고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린 녀석이어서 그랬는지 회복 속도가 빨랐다. 보름쯤 뒤에 새끼 고양이는 털이 홀랑 타버린 꼬리를 바짝 세우고 제 어미 나비를 쫄랑쫄랑 따라다녔다. 나의 첫 반려묘 나비는 7년 동안 한옥 다락방에서 나와 동고동락한 사이다. 나비에서 지금의 새벽에 이르기까지 묘연이 적지 않다. 남의 살 때였다. 새벽이면 더 커지는 애절한 동물 울음소리가 마음에 걸렸다. 7월의 새벽이 유리창에 푸르게 물들고 있었다. 쓰던 시를 접고 밖으로 나섰다. 할아버지 한 분이 마을길에서 이게 뭐고 하며 지팡이로 툭 밀치는데 젖도 못된 하얀 새끼 고양이였다. 나는 웅크리고 앉아 피골이 상접한 녀석을 불러보았다. 아장아장 다가오는 묘연이었다. 손바닥에 담아온 푸른 눈의 고양이는 방바닥에 몇 번이나 연두색을 개원했다. 말 그대로 겨우 입에 풀칠만 한 것이다. 고양이는 꿈을 많이 꾸는 동물이다.
잠결에서 깨어난 새벽의 눈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 어린 침묵조차 다정했다. 세상의 모든 눈은 별이다. 그들의 영혼이 깃들어 있는 별, 어린 왕자가 장미를 심고 가꾸던 작고 아름다운 별처럼 새벽의 눈 속을 여행하다 보면 나비의 별도 반다리의 별도 만날 수 있다. 묘호, 누룽지, 동구, 마루, 물어의 별들도 우주 깊은 곳에서 반짝이고 있다. 사는 곳이 한옥에서 아파트로 바뀌었지만 30해 전에 나도 오늘의 나도 고양이와 함께 지내며 시를 쓴다. 생각건대 시와 고양이는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존재들이다. 아니, 어쩌면 세상의 바다 그 자체인지도 모른다. 저 바닥들이 우리 세계를 떠받치고 있다. 남극 생태계의 가장 밑바닥에 자리한 크릴새우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 지구상의 벌이 사라진다면 수술에서 만들어진 꽃가루가 암술머리로 가는 길이 끊어져 열매가 사라진다. 벌의 멸종에서 시작된 죽음의 도미노가 인류 문명을 무너뜨리는 데에는 제 몇 년이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인간은 결국 발 붙이고 살 바닥이 필요한 것이다. 모임은 취소되고 가게들은 문을 닫았다. 보복을 입고 사투를 벌이는 의사와 환자들,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축복과 추모가 사라지고 교실과 공항은 텅 비었다. 사람의 발길과 손길과 숨결이 공포가 되어버린 시대. 코로나가 강타한 세계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격과 평범한 일상이다. 그러고서야 우리는 새삼 깨달았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모든 것이다. 흔해 빠져서 오히려 눈에 띄지 않았던 일상과 자꾸 두드리지 않으면 깨어날 수 없는 일상의 가치. 누구나 알고 있지만 돌보지 않는 곁. 아, 그 많은 하루는 다 어디로 갔을까? 우리가 드나들던 일상의 잠금장치가 단단히 걸린 이 사태는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닐 것이다. 코로나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지구 생태계 교란과 파괴에서 찾는 생태학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코로나는 인류의 마지막 수업일지도 모른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니 지금이라도 낮고 아름다운 바닥들을 내 안에 불러들여 보듬는다면 우리가 놓쳐버린 그 곁을 찾을 수 있다. 내게 있어 시와 고양이가 삶의 바닥과 겹치듯 저마다 삶과 꿈을 지지하고 지탱하는 격과 바닥은 다르다. 격과 바닥은 늘 가까운 곳에 있다. 우리가 멀어졌을 뿐이다. 어느 날 길고양이에게 줄 물과 사료를 청가방에 넣으며 곁치기가 건넨 돌멩이처럼 흔한 말이 외려 별보다 빛나는 까닭이 그러하다. 그때 소박하고 아름다운 한마디를 여기 누군가에게 간단히 건네본다. 당신은 시를 쓰세요. 나는 고양이 밥을 줄 테니. 제일 기 좋은 날 오늘은
당신은 시를 쓰세요. 나는 고양이 밥을 줄 테니 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